전 세계 국가 정부들이 해외여행과 종교활동 등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방지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초기부터 과도할 정도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조치를 취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 내각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감기를 대하듯 말이죠.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특단의 조치나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대회 취소 또는 연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라고 전했고, 오히려 방사능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화풀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케이 스포츠는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놓인 식자재에 대해 우려의 발언을 했다면서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며 한국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법무상 모리 마사코는 한국의 민간단체 반크가 제작한 방사능 올림픽 풍자 포스터를 보고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가짜 뉴스를 조장하려는 것이다 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로지 이번 7월 24일부터 열릴 도쿄 올림픽에만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인 대책 없이 변명만 늘어놓다가 최근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인 도쿄올림픽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런던 시장 후보 션 베일리는 런던은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 우리는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시장으로서 나는 런던이 이 요구에 응답하고 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의 올림픽을 빼앗지 마, 어떻게 감히? 라는 등 영국 시장 후보의 발언에 발끈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믿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마저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IOC 부회장까지 맡은 바 있고 무려 42년 동안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딕 파운드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할지 취소할지 여부는 5월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연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열지는 않을 것이고 아예 취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IOC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부회장까지 역임했던 최고 원로위원의 발언이라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했던 IOC에마저 이렇게 한방 맞았더니 일본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림픽에 지장이 갈까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던 아베 총리는 내일부터 4월 초까지 일본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면 휴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한다 라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죠. 심지어 일본의 한 언론 관계자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앞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던 아베 총리가 이제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라며,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브리핑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BBC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었을 경우 일본이 감당해야 할 손실 비용까지 친절하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예산 15조 원에서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비용 최대 3%죠. 4,500억 원을 빼면 14조 5,500억 원의 손실이 계산됩니다. LA타임스는 일본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지출해 비용이 최대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였죠. 일본의 올림픽 준비 과정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 앨러스터 게일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장애인 이용구역에 calm down, cool down 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적하였고, 일본의 유명 동시통역가이자 리쿄대 명예교수인 쿠미코도 명령형 문구는 무례한 표현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에 third stand는 말이 되지 않고 third tier 라고 표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본이 자동 번역기를 돌리는 바람에 오사카에 있는 사카이 스지라는 역 이름이 영어로 사카이 근육으로 번역돼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기타 규슈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로셜코프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국립경기장에 1조 원 이상 쏟아 부었으면서 왜 영어 표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없는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조금 뜬금없기도 합니다. 봉준호 감독과 가까운 할리우드 인사들은 트럼프를 계속 비난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트럼프가 기생충에 꽂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얼마나 나빴나. 승자는 한국에서 온 영화이다.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충분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 영화에 작품상을 주었다.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를 찾고 있다. 선셋대로도 다시 보고 싶다.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다니 처음에는 외국 영화상만 주는 줄 알았다. 이런 적이 또 있었나? 오스카 중계를 보면서 트럼프는 이 장면에서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울컥함이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 이성적인 생각은 아니 미국의 아카데미 최고상을 외국 영화가 받았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또다시 애국 프레임을 씌워 기생충을 이용할 계획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미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미국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트럼프의 감정적인 면에서 보면 평소에도 아카데미를 싫어했는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온 데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제인 폰다가 기생충을 발표하는 순간 더 열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인 폰다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증오를 멈추고 트럼프를 버리자라는 구호로 낙선운동을 주도했었기 때문이지요. 또 봉준호 감독의 유명한 친구인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브래드 피트는 수상 소감을 45초만 말하라고 한다며 적어도 미 상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준 시간보다 45초나 더 많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부결 과정에서 공화당의 핵심 증언자인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결국 상원 증언대에 서지 못하게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트럼프 탄핵과 관련한 영화를 만들 것 같다며 성인들이니까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또 피트와 같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에 맞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봉준호의 설국열차에 오디션까지 보면서 참가했던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 오늘은 부끄러운 마음이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가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난 좌절했다고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에게 감독상을 시상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고발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전년 아카데미에서 이 나라를 만든 또 원주민을 죽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인류애를 회복해야 한다. 2020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을 모아야 한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메릴 스트립도 유명한 반트럼프 배우입니다. 2016년 연극 공연에서 트럼프로 분장했는데 처진 뱃살까지 완벽히 재현해서 환호를 받았죠. 그리고 2017년 열린 골든글로브에서 메릴 스트립은 수상 소감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언론 혐오 등을 비판하자 트럼프는 메릴 스트립은 과대평가된 배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열린 아카데미에서 사회자 지미 미켈은 메릴 스트립의 드레스를 가리키며 굉장히 멋있다. 혹시 의류 브랜드를 운영 중인 이방카 트럼프가 만든 것인가? 라고 하며 너무 과대평가된 나머지 무려 20번째 오스카 후보로 노미네이트된 배우라고 트럼프를 한 번 더 조롱하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조니 뎁은 영화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서 트럼프를 거침없이 풍자하고 희화했고 조지 클루니는 트럼프는 기회주의자의 외국인 공포증이 있는 파시스트라고 말했고 제니퍼 로렌스는 TV쇼에서 트럼프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서 트럼프 먹어! 라고 답하는가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지구의 종말과 같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할리우드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넘쳐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것이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있는 트럼프 별입니다. 트럼프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20년간 주최한 공로로 2007년 명예의 거리에 별이 설치되는 영예를 안았는데 2016년 대선에 출마한 이후로 주기적으로 훼손당하는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스프레이로 나치 문양을 그리는가 하면 트럼프 별 위에 창살을 설치하고 곡괭이로 파헤쳐버리기까지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유와 창의력이 중요한 그들에게 미국 우선주의, 나아가 백인 우선, 인종차별주의를 독선적인 막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오랜 공화당 지지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무언가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 인사들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고 이것이 미국판 블랙리스트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뭐 자업자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반면 트럼프 지지자 중 유명인은 헐크 호건, 마이크 타이슨, 데니스 로드맨이 대표적이고 메이저리거 자니 데이먼, 미식 축구 스타 톰 브레디, 원투 프로모터 돈 킹 등 주로 마초적인 스포츠 계열의 인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입니다. 영화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트럼프를 비난하는 측이라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기도 합니다. 한편 트럼프의 기생충에 대한 막말을 보면 트럼프는 자막을 읽을 수 없으니 이해할 만한 발언이다 라고 반박한 미국 배급사의 말처럼 기생충의 영어로서의 내용이나 완성도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기생충의 빈부 갈등 구도가 트럼프와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생충을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좋은 영화로 꼽은 백인 남부 귀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물론 선셋 때로조차 주인공은 모두 백인이었고 감독도 백인이었고 트럼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백인에게만 좋았던 영화가 만들어진 1940년 50년대의 미국인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극단적 국수주의를 통해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왜 외국 영화에게 오스카 작품상을 주자는 것에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레파토리로 잡으면 유세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가 기생충을 예로 들면서 한국과의 무역, 방위비 협상 등을 압박하면서 이를 자신의 보수 지지층에게 성과로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충 열기가 식을 만하니까 트럼프가 계속 언급해주면서 오히려 기생충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캠페인 동안 트럼프가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표방하면서 기생충과 나아가 한국을 계속 이용할 상황이 짜증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철통같이 봉쇄한 상황에서 지금 동해안으로 북한이 90일 만에 방사포 또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 발사체 2발을 전격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사태에 이미 대비해서 미국은 코브라볼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추적하는 특수 정찰기를 2월 28일 날 벌써 일본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북한이 이 동해안으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정찰기를 거기에 배치를 하고 이것이 혹시 북한 혹은 괌으로 오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일지 모른다. 이제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이렇게 도발할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3월 1일 날, 그러니까 북한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가지고 방역 협력을 하자. 이런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대답을 한다는 건 지금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정책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하더라도 이것을 초기에 중국인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철저하게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지는 않았겠죠. 지금 말이죠.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전적으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이 정치적 판단이 과학적인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니까 이런 지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자, 이번에 또 북한이 이 3월 3일 날 도발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북한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을 하자.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이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국민들이 중국을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그 공항을 중국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지 못함으로 해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북한으로 향해 가지고 북한과
이 방역 협력을 하자. 지금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 지금 사정이 얼마나 지금 커다란 위기에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직면해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한에 대해서 방역 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가 지금 상당히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쿠데타가 날 수도 있고 지금 말이죠. 또 아니면 북한이 또 그걸 이번 도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서해 말이죠. 오도라든지 또 동해안이라든지 우리 또 휴전선 일대에 군사적인 도발을 지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 놓고 북한에다가 방역 협력을 하자. 이게 지금 말이죠.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억지 체제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이 너무나 커다란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북한에는 동계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우리처럼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와가지고 전부 다 길이 진흙바닥이 되기 때문에 땅이 얼어붙어 있는 겨울에 훈련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지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동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것이 발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북한 내부가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왜 갑자기 또 도발을 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북한은 이러한 내부의 지금 경제적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런 것들을 외부의 도발을 통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하나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 내부에는 작년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 이후부터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기류가 그 인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김정은이가 전격적으로 하노이 회담의 실패 책임을 물어가지고 노동당 국제부장인 리수용 그리고 외무상인 리용호를 전격적으로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수용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어릴 때 서희서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서희서 대사 리철이라는 가명으로 대사를 하면서 김정은과 김여정을 옆에서 돌봐줬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국제 문제를 담당하는 아주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2월 29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장인 리망근이를 전격적으로 해임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덕이도 해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군의 인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일성 일가의 어떤 혈족이죠. 김평이라든지 김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동태를 관리하는 아주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리망근이를 전격적으로 해임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 뭔가 지금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 지도부 부장이라는 것이 핵심 조직이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있을 때는 자기 동생이었던 김영주가 그걸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김정일에게 세습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가 조직 지도 부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 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부부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직접
모든 문제를 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는 최용해를 조직지도부장에 앉혔습니다. 그때는 거의 1년 반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망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격적으로 해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작년 말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이후에 북한 내부가 지금 대단히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작년 말 그 회의 이후에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당 고위 간부들을 말이죠. 전부 다 지방으로 지금 보내는 그런 지금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 리망근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김정은의 지방으로의 인사조치에 대한 조선노동당 당 간부들의 반발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리망근이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김정은이가 전격적으로 리망근이를 해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평양에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당 간부들이 거기서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그냥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장마당에 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 간부들이 전부 다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북한 내부의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고 리망근이가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김정은이가 전격적으로 지금 리망근이를 제거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더 문제가 지금 사회 그 북한 권력층 내부가 동요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급기야 김정은이가 그런 체제 내부의 균열을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이가 지금 이 도발을 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도발의 수위를 지금 낮추어서 김정은이가 이 도발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내에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거기에 사진 슬라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죠. 거기에서 이 맥팔랜드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회의에 나와가지고 거기 북핵 문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북미 맥팔랜드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에 한 것이 김정은이의 위상만 높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비판을 인식하고서도 김정은에게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번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3월 3일 날 이렇게 또 도발을 하는 것처럼 계속 도발을 하고 핵을 폐기하는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김정은과 더 이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선되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맥팔랜드 부보좌관이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팔랜드 부보좌관은
이미 대다수 북한 주민은 북한이 놓여 있는 처지에 대해서,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향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팔랜드 보좌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맥팔랜드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협상에 나오지 않고 계속 도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김정은이는 더욱더 이 맥팔랜드 보좌관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둔의 왕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립을 결국은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고립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1일자 노동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북한말로 바이러스가 비루스죠.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정과 방역사업 강도 높이 전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노동신문이 평안남도와 강원도에 모두 합쳐서 3,900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월 24일 날 조선중앙방송이 북중 접경 지역인 평안 북도에 3,000명의 의학 감시 대상자가 있다. 자, 이러면 이게 전부 다 합쳐서 말이죠. 7,000명 가까이가 이러한 감시 대상, 격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 있는 4.25 여관에 1,300명이 격리되어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한 7,000명이 격리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5%만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350명, 더 많으면 한 700명, 1,000명 가까이가 지금 북한 내부에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모든 그 돈을 갖다가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쏟아가지고 북한에는 약도 없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보건 인프라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2009년에 이 대사가 북한 지방에 들러가지고 약국에 있는 약사를 만났을 때 환자에게 줄 약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환자가 오면은 차 한 잔 주면서 말로 그냥 위로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병원에 가봤더니 거기에 살균 용기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다가 맥주병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이 에버라드 대사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7,000명 정도가 격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한 폐렴 사태가 지금 이렇게 북한 내부에 퍼지게 된다. 자, 이거는 말이죠. 엄청난 김정은 정권에게 충격을 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지금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리수용, 리영호에 의해서 리영건, 태덕이를 지금 전격적으로 숙청을 한 것은 북한 내부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북한 당과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생겨나는 불만,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북한 내부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북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외부의 어떤 그런 탓, 외부의 위협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우한 폐렴이 발생한 이후에
북중 국경을 완전히 지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생필품이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장마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자,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제재 때문에 석탄도 수출을 할 수 없고 철강석도 수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탄광과 지금 광산이 폐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군부 내부에서도 엄청난 불만이 지금 생겨나고 있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7,000명이 격리 대상자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어떤 그 감염이 결국은 군 부대로 옮겨간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군 부대에 그 사망자가 생겨나고 희생자가 생겨난다고 한다면은 군의 불만이 더욱더 증폭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군에 의한 김정은에 대한 쿠데타라든지 그런 반발로 연결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자, 이번에 김정은이가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3월 3일 날 오후에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도발한 것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균열되고 있는 북한 체제를 다잡기 위한 그러한 지금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